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영화 오독 23회 공유회 2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범입니다. 4만4온 아니죠. 요즘은 4만3이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의 계절입니다. 3532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까지 까는 거야? 안 들립니다. 010 저 강연 천재니까 영어 강연 문의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직입니다. 문지기는 오늘 양보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높은 사람 와서 문 열어줬나? 그거 총리 오셨었나 오늘? 좀 이제 격식을 좀 차리면서 지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아유 참. 공유 왜 공유냐? 그죠? 미쿠리를 공유하잖아요. 여기서 박정철하고 그렇죠. 히라마사가 그리고 또 이제 토지도 공유하고 뭐 그게 꼭 토지를 공유하자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림을 잘 그리네. 그림 잘 그려. 닮았습니까? 이제까지 그린 거예요? 이거 나 박정철 그린 거지. 박정철 완전 다르잖아. 그냥 봐도. 저 캐리커처도 잘하고 그러네. 정물도 잘 그리더라고. 정밀하게. 능력자인데. 저 과거 10만이 시절의 경험을 미뤄볼 때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을 때는 뭐가 좋나요? 산에서 나는 것 중에. 산에서 나는 것 중에요? 네. 맹문동이라고. 맹문동? 네. 그 보라색 꽃 피는 거. 네. 그 꽃을 먹어요? 아니면 잎을 먹어요? 꽃이 아니라 뿌리? 뿌리 줄기일 아. 거예요 아마. 뿌리인가? 뿌리랑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구나. 네네. 가방끈이 짧아서. 네, 네. 잘 모르. 그래가지고 통째로 쌀 통째로.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좀 괜찮다고 맹문동 합니다. 같은 거는 한 뿌리에 100원이면 사는데. 정말요? 예. 약초를 물에 담궈서 먹는 거죠. 네. 그거 그러다가 만드레이크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맹문동이. 그 또 뭐 있어요? 또 뭐 그거랑 뭐 도라지를 길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뭐 질경이 그거 길경. 질경. 길경. 질경. 질경이 그거 말하는 줄 알았네. 그렇군요. 자 10만이 상식이었습니다. 5분 교통 정보가 아니고 5분 10만이 상식.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만들에 뭐 하고 지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120명 MT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언급 안 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제일에 쌓여져 있던 인물. MT 뉴페이스였는데 그 친구랑 밥을 한 2번 먹었단 말이에요. 이미 한 주간 아니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이 친구랑 숙대에서 만났어요. 숙대 근처에서. 숙대면 네, 어디지? 숙대 서울역 서울역 근처. 제가 숙대 맛집 남영동 그쪽. 남영역 있는데. 제 친한 교수님이 숙대 교수님이에요. 제가 숙대 나오진 않았지만 친한 교수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숙대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철가방 들고 막 괜히 들어가고 막. 근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만날 때마다 맛집을 많이 가서 숙대 근처에 맛집을 몇 군데 아는데 이제 이 친구랑 거기서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현재 취준생이라 그냥 내가 다 쏘자 이런 생각으로 갔어. 남녀를 떠나서 만약에 남자 동생이었어야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엄청 거기서 오래된 유명한 미군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내가 저걸 가서 또 사진도 있잖아. 그 소세지도 볶고 막. 맞아. 소고기도 스테이크가 그게? 레스토랑처럼 칼로 써는 게 아니라 구워주는. 거기 털보 스테이크가 제일 유명하죠. 털보랑 한 군데 더 있는데 까먹었네 이름. 네. 거기 가서 먹이고 또 만두집 유명한 데 아세요? 구복만두. 거기 길거리에 있는 구복만두. 네. 거기 가서 또 먹였어. 구복만두는 너무 맛있죠, 진짜. 엄청 당연히 맛있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은서를 딱 그렇게 먹였는데 스테이크 먹고 나서자마자 구복만두 데리고 가서 만두 먹이고. 이거 다들 하는 코스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는 좀 피곤해서 평일이니까 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 뭐 간단하게 또 한 잔을 하재요. 그래서 근처 바에 가서 칵테일을 이제 한 잔씩 마시고 헤어졌어.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남녀 관계든 남자 관계건 여자 관계건 간에 혹은 스승 제자 뭐 교수 제자 관계건 간에 이렇게 내가 거의 한 10만 원치를 그날 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쏘면은 최소한 인사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막 카트
문자 한 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내가 뭐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올 줄 알고 그 문자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잠이 들었는데 6시에 딱 깼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없어서 잘 들어갔어요. 이거를 먼저 잘 들어갔어요. 이거를 아침 6시에 못 참고 못 참고 저질러 버렸어.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아침 6시 보냈더니 그날 아침 한 8시쯤에 답이 왔는데 무슨 이런 그 잘 들어갔냐는 걸 아침에 보내냐고 이렇게 킥킥킥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좀 약간 짜증나서 당연히 기별 올 줄 알고 기다리다가 잠듦. 내가 이렇게 보냈거든. 굳이 또 그걸 얘기했어. 아니 좀 짜증났어. 좀 구질했지만 짜증났어. 그래서 잠듦 이렇게 보냈더니 그리고 지금 일주일 지났어. 그다음에 거기서 끝났어.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래서 아니 야 문자 한 줄이 어렵냐고 나 진짜.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긴 아침에 한데 근데 이제 뭐 늦게 와서. 먼저 아니, 하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는 그래, 입장이죠. 설령 아니, 나는 교수님한테 얻어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제가 요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나 떠오르는 진짜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동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아무런 뭐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길래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했죠. 저 고맙긴 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하나 그게 비일비재하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만드레이크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마감 시한이 있는 건데 그걸 며칠이나 늦게 보내면서 그러면은 이거 늦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서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결과물만 띡 보내고 말아요. 제가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 두 가지가 떠오르네. 굉장히 그 심각한 사정이 있었다고. 아니, 사정은 있었겠지. 누가 뭐 사정이 없었겠대? 그렇다고. 그거는 사정이 있는 것과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것은 별개죠.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사정이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런 여자 방금 만드레이크 같은 이런 태도를 보고 우리는 무례하다고 합니다. 10만 원치를 쏜. 자, 만드레가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뭐 없어요? 뭐 계속 애기 보고 애기가 이유식을 시작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이유식엔 뭐가 좋습니까? 이유식 처음에는 쌀을 갈아가지고 미음을 만들어서 먹여요. 쌀도 네. 어떤 품종이 좋아요? 그 자포니카 뭐 이런 거보다는 베트남에서 나 기르는 뭐 그런 게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쌀만 먹이나 이유식을 뭐 이렇게 보니까 돼지고기 아니 소고기 갈아주던데? 그쵸. 처음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좀 적은 음식 쌀 먹이고 뭐 이상한 풀 같은 것도 갈아 먹이고 계속 그렇게 먹이면서 지냈습니다. 풀이요? 네, 풀 뭐 독버섯 같은 거. 양귀비? 네 맞죠? 뭐지 그거? 뭐 청경채 이런 거. 청경채, 네. 질경이. 질경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그런 거 많이 질경은 가. 아닙니다. 네. 어때 동바 뭐 하고 지냈습니까? 저는 뭐 일하느냐고 딱히 별 일이 없는데 그렇죠. 하도 이벤트가 없어갖고 어제 이벤트 하나를 만들어갖고 어제 이 작가님이랑 너무 많이 어제 싸웠어. 막 먹살 자꾸 눈을 부라리면서 막 오늘 방송 못할 뻔했어. 때리려고 그러는 거 뭐. 왜 무슨 이벤트인데? 제가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네요. 좀 멱살 잡고 싸웠어요. 술집에서 막 테이블 뒤엎고 뭐 사람들 진짜요? 다 나가고. 돈이야 여자야 뭐야. 너무 사서 나한테 저 샀는데 프린트 잉크 교체 문제. 잘못했네 안 했네로 시작해서 잘못했다니까 뭐 진정성 있네 없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리 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속 일본에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번 주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네,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주간 순위. 주간 듬뿍 들어간 순위. 퍼시픽 림 2를 봤는데 아이맥스 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 용산 아이맥스란 말이에요. 용암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봤는데 일단 아이맥스 빨 그리고 3D 빨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스토리는 기대 안 했단 말이에요. 원래 원도 별로 재미없게 봐서. 근데 나 이거 작가들이 있잖아요. 헐리우드는 작가들에게 로버트가 예거라 그러잖아요. 얘가? 그 예거라고 불러. 그 퍼시픽 림에서 로봇들을 예거 펀치를 작가들에게 날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재미없다. 아니 뒤로 갈수록 너무 스토리가 좀 봐주려는 수치를 좀 넘었어. 액션만 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다음에 Call Me by Your Name. 이게 이제 퀴어 영화인데 제가 퀴어 영화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취향은 아니었다. 이거 지금 평론가들이 뭐 별 4개 반 5개 주고 막 난리 났는데 내 취향은 아닌 퀴어 영화였고. 그다음에 사라진 밤. 이거 스릴러인데 평론가들이 엄청 욕하는 영화. 좀 이렇게 흥행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의외로 이거 재밌었어. 다만 이제 캐릭터가 좀 김상경 등등이 나오는데 캐릭터가 좀 떠있어. 좀 김상경 연기를 원래 잘하잖아요. 근데도 좀 몰입이 안 돼. 그 역할 같은 게. 그래서 좀 캐릭터가 왜 저러지 했는데 스토리 자체는 좀 장르를 재간 있게 활용했다. 스릴러 장르 좋아하면은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거 제가 원작을 안 봤거든요. 이게 일본 거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작을 안 보고 봤는데 스토리 아예 모르고 봤어도 막 되게 새롭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치만 배우의 힘이 손예진과 소지섭과 그리고 그 아역까지도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배우빨로 요거 지금 현재 1위 계속 스코어 찍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치인트를 봤단 말이에요. 치즈 인더 트랩. 오늘도 가방 놓고 퇴근했나? 맞아. 오늘도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좀 윗분들이 있을 때 그냥 몸만 나왔어.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쟤 또 가방 놓고 갔나? 치즈 인더 트랩을 제가 원작이 웹툰이잖아요. 네. 웹툰을 안 보고 드라마 한 반 정도만 보고 드라마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드라마가 낫다. 근데 드라마 후반부에 되게 논란이 심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드라마라도 있어? 네, 드라마가 나름 또 주인공이 흥행을 걔야. 했어. 박해진인 건데. 남자 주인공 똑같아. 박해진. 완전 대학 선배 로망으로 나와요. 되게 깔끔한 선배로 나오는데 이게 장편을 단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긴 호흡을 짧은 호흡으로 만드는데 좀 버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작을 모르고 보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일 7년의 밤과 레디 플레이어 1이 개봉하는데 7년의 밤에 우리 동건이 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장동건이 그 이름빨 치고는 영화 흥행은 이렇게 세진 않아서. 원작 소설 너무 재밌게 봤어. 아 그래? 7년의 밤 살짝 기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박 기대작이 우리 버그 형이 연출한 스필버그가 연출한 레디 플레이어 1 이게 호평이라서 아이맥스에서 볼까 4D에서 볼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부터는 레디 플레이어 1이 싹쓸이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 광고 그냥. 보니까. SF야? SF지. SF인데 막 가상현실 되게 유치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지금 엄청 흥행 중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개봉작 중에는 쓰리 빌보드가 최고이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편집 서비스를 유료로 해주네. 1시간 편집하면 2만 원이랍니다. 왜 힘들어요 요즘? 아니 오늘 내가 내 그 가사 노동의 가치를 지금 환산해 본 거야. 2만 원의 가치가 있다 지금. 그렇구만. 저거에 준해서. 네. 오늘의 드라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제8회 이혼과 친정과 운명의 상대. 동침 제안을 거부당한 미쿠리는 며칠 후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잠수탑니다. 미쿠리는 그날의 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그 사건. 그 창피함 때문에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은 분위기 그대로 하루를 끝맺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욕심을 내는 바람에 일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미쿠리는 어떻게든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원 생활을 하는 엄마가 다리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미쿠리는 이것을 핑계삼아 엄마 간호를 위해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집에서 엄마를 돌보며 미쿠리는 히라마사와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죠. 찰과상처럼 얕은 상처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입으면 심각한 데미지가 되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히라마사를 좋아하며 입었던 작은 상처들, 계속해서 거절당해도 괜찮은 척 웃고 있는 모습들. 미쿠리는 이제 지치고 말았습니다. 히라마사 또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침 거절 때문에 미쿠리가 동적을 감춘 것이라 생각하며 매우 불안해합니다. 동료들이 부른 술자리에도 나갈까 말까를 결정하지 못하는 본인의 우유부단함을 보며 자기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데 미쿠리도 분명 이런 모습에 정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히라마사의 자존감은 다시 한번 오그라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간 동료들과의 술자리.
미쿠리가 시골로 잠적한 것을 알고 있는 박정철은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라며 미쿠리에게 강한 신뢰를 보냅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박정철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이 더 왜소하게 느껴진 히라마사는 자존감이 더욱 쪼그라듭니다. 시골에서 엄마를 돌보며 히라마사의 관계를 고민하는 미쿠리.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을 인꼬 부부로 살아온 엄마 아빠지만 그것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죠. 의지가 없다면 일도 가정도 지속될 수 없는 건 똑같다 라는 말이 미쿠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울한 마음으로 과음한 히라마사. 이모님과 박정철은 고주망태가 된 히라마사를 차에 태우고 대화를 나눕니다. 박정철은 이모님에게 중학교 시절 연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죠. 공부, 운동, 외모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박정철과 사귀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여친.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박정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박정철은 이모님에게 말합니다. 그 애가 자존감이 낮은 것은 그 아이의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해 라고 말해줘야 했을까요? 그 애는 내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멋대로 이별을 통보하는데 그 애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했을까요? 히라마사는 자동차 뒷자리에서 잠이 든 척 이 말을 엿듣습니다. 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미쿠리를 밀어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박정철의 에피소드와 오버랩되며 히라마사는 깊은 반성을 합니다. 다음날 히라마사는 미쿠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잠수 이후 처음 하는 전화입니다. 히라마사는 솔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의 열등감을 미쿠리에게 털어놓습니다. 미쿠리의 동침 제안을 그토록 민망하게 거절한 이유와 미쿠리 입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사과합니다. 미쿠리도 고백합니다. 거절당한 것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숨고 싶었다. 미쿠리도 며칠간 시골에 머물며 정리한 마음을 히라마사에게 전달합니다. 이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깊어진 두 사람. 마음의 응어리는 눈 녹듯 녹아내리며 지금 당장 허그하자며 서로에게 뛰어가지만 히라마사는 미쿠리의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에, 미쿠리는 히라마사의 집이 있는 요코하마에 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엇갈렸지만 마음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제9회 고백받기 3일 전. 지난번의 통화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다시 알콩달콩한 상태로 돌아간 두 사람. 하지만 히라마사는 회사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로 계속되는 철야 작업에 시달립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전화통화로 이룬 극적인 화해 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만나 허그도 하고 얼굴도 봐야 하는데 두 사람은 애가 탑니다. 드디어 회사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온 히라마사.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히라마사를 미쿠리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한편 히라마사의 회사는 경영난에 시달립니다. 인사 책임자인 루마타는 정리해고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 괴로운 일을 맡습니다. 이모님의 회사에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역 대리점에서 멋대로 지역 광고를 낸 것이죠. 이 광고는 본사의 홍보 컨셉과도 맞지 않고 또 촌스럽습니다. 이모님이 마케팅 부장으로서 오랜 기간 이룩해놓은 회사의 고급진 이미지를 이 광고가 망치고 있는 것이죠. 이모님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찾아가 똑부러지고 강경하게 지역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킵니다. 마케팅 부서는 모두 안도하며 기뻐하지만 이모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사와의 회의를 마치고 이 사실을 나가다가 에휴 저렇게 드세니 여지껏 시집을 못 갔지 라며 수군거리는 이사와 이사 비서의 뒷담화를 들었기 때문이죠. 이모는 퇴근 후 우울한 기분으로 길을 걷다 박정철과 마주칩니다. 박정철은 마침 건물 옥상 대형 광고판에 걸려있는 이모님이 만든 화장품 광고를 보며 이모님의 작업을 칭찬합니다.
이모님은 그동안 죽기 살기로 일해왔던 이유를 박정철에게 말하죠. 세상이 이상하게 보는 시집 못 간 40대 후반 여성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다. 독신이거나 독신으로 사는 게 두려운 여성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멋지게 살아야만 한다. 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외에 젖은 이모님은 웁니다. 감동한 박정철도 웁니다. 그리고는 이모님의 눈물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카베동을 실시해 이모님의 얼굴을 가려줍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히라마사와 미쿠리 사이에도 사건은 벌어집니다. 장을 보던 미쿠리가 웬 여자와 걷고 있는 히라마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히라마사와 그 여자는 거래처 직원의 관계이지만 미쿠리는 히라마사에게 여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죠. 기가한 히라마사에게 미쿠리는 질투심을 내보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금방 풀리고 질투에 사로잡힌 미쿠리를 가와이 하다며 안아주는 히라마사. 그리고 허그 데이 따위는 폐지하고 상시 허그 체제로 합의하는 두 사람. 분위기가 또 무르익죠. 그렇게 꼭 서로를 껴안은 채로 밤을 지셉니다. 같은 시각 야심한 밤이지만 회사의 회의실에서는 사장과 누마타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누마타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히라마사입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자, 오늘 8회, 9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줄거리 순서대로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8회가 어떻게 됩니까? 7회가 어떻게 끝났죠? 7회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아이스 와인 먹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소파에서 키스하고 히라마사와 미쿠리가 키스하고 분위기가 점점 좀 달아오르니까 미쿠리가 원통한 실수를 하죠. 히라마사 씨라면 괜찮아요. 같이 자도 잘 수 있다. 하는데 히라마사가 거기서 깜짝 놀라서 발을 빼면서 7회가 끝났죠. 8회 미쿠리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 민망한 상황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니까 막 청소하다가 말고도 막 하고 막 주저앉고 설거지하다 주저앉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실수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마침 엄마가 시골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내려가죠. 핑계 삼아서. 시골 조그만 한 곳에서 우리로 치면 어디쯤 됩니까? 한 목포 됩니까? 목포보다 더 작아 보이죠? 한 목포 같은 뭐 그런 시골로 내려가서 간호를 해요. 엄마를. 은퇴한 아버지가 이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사고 있는데 하나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성들의 가사 참여라든지 여성들의 출산 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한 번씩 나오고 넘어가죠. 키워드로. 뭐 여기서 8회에서 무슨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친구 이혼 얘기가 8회에서 나오죠. 이혼은 그 전에 했지. 이미 했지. 창업을 했지, 창업을. 아, 미쿠리 엄마가 이혼 얘기를 살짝 하나? 아니 아무도 이혼 얘기를 안 해. 이혼 위기다라면서 이모한테 전화 통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모는 미쿠리가 이혼 위기라는 걸로 살짝 오해하고 미쿠리는 엄마 아빠가 지금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였고. 일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되게 꽁트로 나오는 드라마가 여기저기 많은데 드라마 1도 안 본다며.
아니 그 유일하게 요건 두 번째 본 거고 첫 번째 본 거랑 그리고 또 일본 드라마 패러디한 걸 보면은 엄마 아빠가 조연이면서 꽁트로 되게 좀 코믹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 부모가 그런데 근데 이 엄마가 아빠한테 그 옷 확 집어던지잖아. 나 이거 너무 좀 황당했어. 화났어 너무? 아, 이게 너무 세게. 모욕적이다. 나 이거 가정폭력 같아. 게다가 엄마가 이렇게 화낼 때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이뻐. 그 입을 막 이상하게 표정 짓는데 이모님의 동생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이모님은 진짜 유머가 상당. 근데 그 외모를 떠나서 되게 좀 안 이쁘게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장면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다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는데 세탁기 하나 제대로 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끼는 옷 이런 거에 막 물 막 다 들고 막 이렇게 옷감도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왜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왜 이걸 못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깜빡했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얼굴에 그 빨랫감을 집어 던지죠. 그래서 좀 과장된 연출이긴 했는데. 네, 그죠. 꽁트처럼.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몇 번이고 방법을 알려주는데 계속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잉크를 왜 제대로 어떻게 해요? 이러면 화가 나지. 난 엄마가 이해가 돼. 근데 그렇다고 얼굴에다 그걸 빨래 던지면 안 되지만 뭐 자꾸 얘기하는데 못해. 빨래를 안 던져도 무용의 주먹이 엄청 왔다 갔다 거려. 미쿠리가 엄마를 간호하면서 여기 도망 와 있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히라마사에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면서 여기 동네에서 돈을 벌어볼까? 뭐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너무 시골이라 일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에 출마해볼까? 이 지역 시의원에?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집에서 가상의 인터뷰, 유세를 하죠. 그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출산 문제, 출산 휴가나 이런 거, 여성들의 출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력 단절이나 이렇게 심하니까 미쿠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고등학교 때 출산을 싹 하자. 그래서 학교에 빈교실이 많잖아요. 요즘 인구가 줄었으니까 빈교실에서 공동 육아를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거 예전에 유시민이 썰전에 나와서 제안했던 공공 육아 시설에 대한 대안 하고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도 학교에 빈교실을 유치원이나 타가소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요거 봤나 봐 유시민이. 네, 그게 그 페이스북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논란이 좀 크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선생님들의 노동에 관한 문제라든지. 노동? 뭐 기존에 있던 선생님 뭐 그거 육아까지 더 하는 거 아닌데 뭐. 그게 따로 고용이 되겠죠. 그 애들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기억은 안 나지. 야, 불분명한 거 갖고 여기서 하여튼 뭐 풀지 마. 엄청 그랬습니다. 댓글 존나 달려 그러면. 달라. 어떻게 생각해요? 빈교실에서 육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빈교실 육아? 빈교실을 그 육아 시설로 쓰는 그러니까 거? 국립유치원으로 공공 시설로 쓰자. 쓰는 거? 그러면 그 부모는 그 학교 학생과 상관없이 그냥 뭐 동네 주민들? 그냥 그 동네에 있는 그러면 뭐 학교가 전 지역에 고르게 다 퍼져 있으니까 그 교실들을 이용하면 새롭게 무슨 병설 유치원이나 이런 걸 설립하는 돈이 안 들고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인데 이게 실현되기 어려운 게 일단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교육계에서 엄청 반발할 거라고 봅니다. 왜 반발할까요? 외부인 출입, 안전상의 문제 군대인가요? 등등 안전상의 문제. 안전은 무슨 요즘 초등학교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지. 그러니까 요즘에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외부인이 아니죠. 거기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지. 그치. 설령 뭐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는 그 학교에 학부모가 뭐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걸 다 써요. 경비. 그러면 유치원 거기도 쓰고 들어가면 되지 뭐. 똑같이 그거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근데 애들이 그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정말 아기를 키우면 아기 보러 간다거나 뭐 등등의 문제로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 같아.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거야 뭐 벽을 세우면 되지. 그 복도에다가. 그 아예 건물을 떼줘라. 뗄 수는 없으니까 이미 건물이 있는 거니까 거기를 뭐 칸막이를 막아버리면 뭐 간단하게 뭐 해결된 문제인데 만약에 통제하고 싶다면. 근데 뭐 그런 반대 의견 또 있더라고요. 유시민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댓글에 달린 게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안전사고나 이게 날 수가 있다. 있다더라. 참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좀 국가에서 좀 보육을 해주면 맡아주면 뭐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일본 영화 고백 거기서
무슨 맘이라고 야, 3초 동안 아무 소리 안 나가면 방송도 한 거야. 무슨 맘이라 그러지 이거? 마가 확 뜨네. 무슨 맘? 맘. 그 일하는 여성. 싱글맘? 싱글맘. 여기 야스에가 싱글맘이죠. 예. 그러니까 학교에 그 애를 자기 애를 데려오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진짜 안전사고. 근데 그건 안전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가 일어난 거죠. 뭐 예. 그러니까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날 거고. 관계 없는 걸로 그러면. 학교에서 나는 거 제가 그 영화는 안 봤지만. 근데 학교 얘기하니까 나 오늘 아침에 뉴스 보고 정말 최근에 가장 빡쳤던 뉴스가 장애인 시설 거기에 결사반대하는 인간들이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 보고 김성태 거기? 아, 나 분노를 내가 금할 수 없었어. 너무 빡쳐, 너무. 그게 땅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떨어진다고. 나는 일단 땅값 떨어진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지만 난 오히려 그 위락시설 더 들어서서 난 그 땅값이 오를 거라 보지만 설령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난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이 미개한 시선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하세요. 지금 미리 해도 기록에 남겨놔. 그럴까?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언제 사고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이나 언제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 있다고 나 반대하는 거 보면 인간인가 싶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빡쳤던 뉴스. 이거는 내가 옹호할 수가 없어. 1%.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빡쳤어 진짜 뉴스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또 게 있는 게 그분들이 저 장애를 앓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적인 사리 분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또 장애를 이렇게 식으로 혐오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포용해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미쿠리는 미쿠리대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또 히라마사는 또 갑자기 미쿠리가 쪽지 써놓고 내려가니까 자기가 그날 그 거부해서 미쿠리 열받아갖고 자기 떠났나 보다 또 생각해가지고 또 자존감이 좋네. 또 오그라들죠. 요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육아휴직 주변에 하는 사람 봤어요? 여기 육아휴직 문제 나오잖아요. 네, 저희 출산. 아내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네. 월급 얼마 나와요? 다는 안 나오고 몇 달에 얼마 나오고 또 지나니까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상한선이 있는지 네, 상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들어오는지 잘 모르나 봐. 네, 잘 아니 집에서 저 가정 예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이때까지 그냥 대충 하다가 서로 각자 하는 거 아니야? 각자? 네, 각자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문지기가 다 갖는 걸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내가 그런 공기업은 아니고 그런 데 있으니까 미술관이 계시네요. 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렇고 제가 아기를 또 그 육아하는 거를 조금 참견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쓰면 되잖아요. 네. 쓰면 되는데 자기가 안 쓰는 거지 뭐. 창업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문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앞에서 문지기 하는 거잖아. 제가 까딱하면 사업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육아휴직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어디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러면은 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쓰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 왜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아휴직 잘 쓰는 직장 다니잖아요. 잘 쓰는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는 저 눈치 전혀 안 보고 쓰나? 막 쓰죠. 막 써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육아휴직 떠난 사람들을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써요? 저 업무가 양이 늘잖아요. 안 느나? 그 빈 시간만큼 또 새 사람 구하니까. 만약에 그런 식 뭐 계약직이나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거기를? 뭐 6개월, 1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괜찮지. 그런 거는. 근데 남자랑 여자랑 다른가? 육아휴직 남자도 쓸 수 있어요. 기간은 다 1년 그 정도일 똑같아? 거예요. 거의 같을 거예요. 아빠 육아휴직이 2017년 7월부터 최고 150만 원씩 주고 둘째부터는 200만 원씩 준대요. 아빠 육아휴직. 그리고 1년 이내로 한다네요. 육아휴직 기간이.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일본 그 자민당의 미야자키 켄스케라는 의원이 있어요. 당시 30대 중반의 의원이었는데 부인이 그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그 중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그런 휴직계를 낸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진짜 뭐 육아남이라면서 막 되게 막 칭송을 하고 그래 저런 게 일본에서도 좀 많이 정착되어야 된다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휴직계를 내고 며칠 있다가 바람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 일본의 어떤 거유 여배우랑 육아휴직계 내기 일주일 전에 바람 핑계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매장당해서 끝났죠. 바람 스캔들로 여럿 가네요. 누구 또 갔어요? 아니죠. 안희정은 아직 그게 바람인지 아니면 저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아직 불분명하니까 아직 알 수 없죠. 하여튼 그래서 한 방에 훅 간 일본 그 국회의원이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육아휴직을 쓰긴 썼네요. 언제요? 바람 피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주 4일로 근무하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들 애가 없어갖고 이렇게 공감도 못하겠고 자세하게 할 말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미쿠리가 망상을 막 하잖아요. 주특기가 망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엄마 집에 머물면서 일자리 뭐가 있나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니트족이 돼가지고 방에서 뒹구는 망상을 해요. 그래서 하루 세끼 다 챙겨 먹고 게임도 하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랑은 다르죠. 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인 거고 니트족은 취업을 못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집 안에서 여흥이나 놀이를 다 해결하는 거죠. 얘도 은둔형으로 망상하지 않아? 은둔형이라기보다는 니트족이니까 당연한 결과로서 그렇게 나온 거지. 방 안에 게임하고 있는 게. 은둔형 외톨이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방 안에 있는 거고 니트족은 얘가 상상한 거는 돈이 없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보람차다. 행복해하던데. 그렇게 망상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니트족이 취업 의사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일본이 니트족이란 말이 유명해서 일본은 니트족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본은 생각외로 OECD 국가 중에 니트족 비율이 적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2배 정도 된대요. 추산하기는 한 300만 명의 니트족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150만 명이 여자라고 봤을 때 15세에서 35세 사이의 그 남녀를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150만 명의 여성분들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여기 나와서 같이 녹음하세요. 저 매일 같이 녹음하시고 싶은 분들 일세생활에 네, 저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녹음실로. 남자는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취업 의사가 없는 이 니트족들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한 명 있잖아요. 스튜디오에. 동바 취업 의사가 없죠? 네, 없습니다. 있는데 없잖아요. 있으면 백수가 되는 거야. 네? 취업 의사가 있으면 백수가 되는 거고 취업 의사가 없으면 니트족. 일반적인 기업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구글 뭐 이런데 가고 싶다. 그런 데도 말고. 지금 저 벙커에 곧 있으면 결혼이 날 것 같은데 그거 노리고 계시죠? 네. 벙커 저 복지가 좋아가지고 경쟁률 셀 거야. 1년에 연차 45일을 준다는데 눈치 안 보고 아무 때나 또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니트족들이 많아져서 일본에서는 자동차가 안 팔리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그 이모가 박정철한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안 살라고 그러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연애를 자동차로 바꿔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동차가 안 팔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자동차를 구매할 청년 계층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얘네들이 백수도 많아지고 니트족도 많아지니까 돈을 못 버니까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도 청년들이 사회 진출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아예 집을 포기한 거예요. 뭐 자동차보다 집을 먼저 포기했대.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M4 세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집 사기를 포기한 젊은 사람들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 집값이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나와서 시위하죠. 저 장애인 학교를 철거해라 하면서. 그래서 실수요에 비해서 호가는 계속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그게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니까 확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버블이 붕괴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집을 구매해야겠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집 사는 거는 내 인생에 없다? 그런 식으로. 월세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데 집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계속 내 집은 그 높은 가격 그대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확 붕괴가 되면서 좆되는 상황이 오겠죠. 너도 나도 다 같이. 무섭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리해고가 들어갑니다. 그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그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누마타가 맡게 되죠. 우리로 치면 인사과 같은 직책을 맡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저 정리해고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네. 안 당해봤어? 정리해고 아무도 안 당해봤어? 아, 씨발. 그럼 정리해고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네요. 저희 IMF 때 저희 정리하고 시켜봤어요? 제가요? 네. 정리해고? 네. 정리해고까지는 아니고 네. 직원이 엄청난 과실을 네. 지어가지고 혹시 네. 그 새로 산 프린터에 잉크 반대로 끈 거 아니에요? 근데 잉크가 반대로 꼭 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프린터 고장났어. 부러졌어. 그래서 누마타가 그것 때문에 위기양 이런 것까지 알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모네네 회사에서도 또 일이 벌어지죠.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서 멋대로 광고를 냈는데 그게 엄청 촌스러워서 본사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의 광고를 막 멋대로 냈는데 그런 거 관례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하는데 이모가 임원들 가서 단판 지어서 문제점을 바로 잡죠. 네.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는데 이모 뒤통수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래는 여태 시집도 못 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당연히 히라마사와 미쿠리는 다 화해를 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올라와서 다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게 이제 8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9회 내용. 9회까지 9회 지금 9회 섞어서 아니죠. 얘기했어. 8회에서 뭐냐면 올라가잖아요. 8회에서 미쿠리는 올라가고 네. 히라마사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되고. 그 심리적으로 해소는 다 했죠. 네. 네. 다 했지. 이모 얘기는 9회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럼 9회 나오나? 네. 아 그게 9회 얘기구만. 이모나 누마타가 사장 측과 맞서잖아요. 누마타도 이제 말로 맞서잖아. 결국 시킨 대로 하긴 하지만 뭐 사장작식 막 이러잖아요. 이모도 이렇게 맞서고. 근데 제가 다니는 그 회사에 원래 만약에 9시 출근이면 제가 20분 전에 항상 갔단 말이에요. 여유 있게. 근데 관리자가 어느 날 우리 젊은 사원들을 모아서 집합 시켰어? 집합 걸려 뭐라 이런저런 잔소리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일찍 오라는 거야. 왜? 뭐야?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열받아서 일부러 늦게 가? 그러니까 나는 20분 전에 갔으니까 나한테 하는 잔소리는 아닌데 막 한 5분 전 10분 전 오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더 일찍 나 그 얘기 듣고 열받아서 그 얘기 들은 다음 날부터 항상 5분 전에 그래서 저는 이 누마타나 이 이모처럼 체제에 맞서는 저희 그 캐릭터로서 굉장히 감정이입이 됐다. 근데 사장 너무 멋있지 않았어? 난 사장 되게 멋있던데. 누구? 사장 생김새가 네, 생김새만. 좀 패셔너블하게 나오죠. 약간 저 최민식 마이너 버전 같아요. 예전에 홀리데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 최민식 외모랑 좀 비슷하게. 약간 전진 아빠 같지 않아요? 신화의 전진 아빠?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쿠리는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잖아요. 사랑도 사실은 노력이다. 보답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무한정 쏟아붓느냐. 서로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유지해온 거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게 인꼬 부부잖아요. 그 얘기를 미쿠리가 이제 듣고 아 그래 노력을 서로 해서 가야겠다. 사랑에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러면서 운명의 상대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운명의 상대라는 걸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운명의 상대로 서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엄마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랑이 뭐 노력이냐 아니냐는 각자가 뭐 사랑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쿠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히라마사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엄마 간호를 마치고 히라마사는 또 히라마사대로 술이 꽐라가 돼가지고 이모님 차 뒤에서 쓰러져서 가면서 박정철하고 이모님이 앞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박정철이 얘기를 하죠. 과거에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연애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남이니까 여자친구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피해의식 같은 걸 느껴서 박정철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라면서 아니 자기 자존감이 낮은 거는 그 여자의 스스로의 문제인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헤어지자고 하는 거를 그래도 너만 좋아해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뒤에서 저 히라마사가 들으면서 아,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느끼는 이 우울한 마음을 미쿠리 기분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너무 미쿠리에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미쿠리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내가 너무 끼쳤구나 하면 반성이 들어가지고 또 미쿠리를 만나러 히라마사는 시골로 내려가는데 둘이 길이 엇갈리죠. 이렇게 7회가 끝납니다. 8회가 네. 8회가 9회 시간이 별로 없네. 9회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카자미의 그 뉴페이스 그 여자 좀 귀여운 여자 나오잖아. 왜나 포지몬. 음. 포지몬. 이뻤어.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사람은 이제 그래서 알콩달콩한 사이로 이제 돌아가고 이제 9회에서는 그 주변 인물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누마타가 그 정리해고자를 선정하면서 받는 고통 이런 과정이 이제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이모님이 회사에서 아까 8회에서 막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게 9회 내용이죠. 회사에서 여자로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편견에 찬 시선 때문에 상처받는 거 이런 것들이 9회에서 펼쳐집니다. 이모랑 여기서 박정철이 러브라인이 드디어 성사가 되죠. 이모가 이사진들한테 한바탕 하고 나와서 자기 의견은 관철시켰지만 업무에 저 뒤에 여자가 저렇게 드세서 시집이나 가겠냐 뭐 이런 아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제 뒤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고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죠 이모님이. 그러면서 방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박정철을 만나요. 박정철이 이모님의 얘기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들어주면서 울적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선수야. 네, 그래. 이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그 사람 많은 육교 위에서 이렇게 눈물을 자꾸 흘리려고 하니까 박정철이 일본 특유의 그 가베동. 너무 그 장면이 이 동황 북부의 최대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정도가 아니야. 오게 점을 찍었어. 손발 사라지는 붓으로 점을 하나 콱 찍었어요. 아유 너무 부끄럽죠 그 장면. 맞아요. 그 가베동 그 여자가 벽에 기대 서고 남자가 그 벽에 양팔을 짚으면서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뭐 어떤 이렇게 눈물 흘리는 뒤덮 걸 안 보여주고 가려준 거죠. 덮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 흘리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일본 사람들은 안 가려도 안 쳐다보는데. 그게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라했을 텐데 지금은 나도 못하겠다. 좀 민망합니다. 그 남자가 키가 좀 크고 이래서 좀 포근하게 이렇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을 때 높이도 비슷하고 네. 얼핏 키스 딱 그쵸. 높이잖아. 그 이모님의 눈이 응. 이 남자의 넓은 가슴팍 정도 높이에 와서 그쵸. 그 그러면- 넓은 등으로 이걸 딱 가려줬다 그러면은 그림이라도 좀 날 텐데 눈물 좀- 보입니다 어깨 너머로. 그런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연출이 있었다. 이게 가베동이라는 일본 특유의 그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드라마에 한번 좀 적용해 보고 싶어서 억지로 좀 넣은 장면이 아닌가 이게 싶어요. 그 8화에서도 나오죠. 그때는 설레이는 가베동이 아닌 네. 폭력적인 가베동이다 이렇게 그쵸. 얘기하면서 하죠. 손위 올케가 쿨이 오빠를 갖다가 벽에 밀치면서 그렇습니다. 가사 분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철과 이모님의 그 어떤 러브라인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히라마사가 여기서 거의 처음으로 망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쿠리화 된 거야. 어느 정도. 서로 닮아가니까 무슨 망상이었죠? 그게? 가벼운 여자를 떠올리면서 미쿠리가 나한테 왜 그날 좀 자자고 했을까? 설마 미쿠리는 좋아하지 않는 남자와도 잘 수 있는 그런 여잔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렇게 상상을 그걸 하는데 입으로 말해. 그 부분을 입 밖에 내서 말을 하죠. 근데 뒤에 미쿠리가 그걸 홍차 주려고 들어왔다가 다 들어요. 히라마사는 깜짝 놀라서 설마 내가 이걸 입 밖으로 내진 않았겠지 하고서 이렇게 홍차를 마시는데 사실 입 밖으로 다 냈죠. 그 망상 중에 웃겼던 게 그 8회에서 그 미쿠리가 통안의 실수하는 그 망상 부분 너무 웃기잖아요. 그건가? 그 실내 경기장? 네, 실내 경기장에서 어떤 스포츠 선수 게임 끝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 뒤에 사람들 막 우는 거 같이. 그 뒤에 관객들이 이 미쿠리가 이렇게 땀에 젖고 이렇게 그 유니폼을 입은 그 운동복을 입은 걸 상태로 그 저 인터뷰 박스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운동 선수 느낌 나. 그 막 관객들이 그 스탠드에서 막 북치면서 막 응원하고 있고. 인터뷰어가 오늘 경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고 마이크를 딱 쥐니까 그 밑에 자막이 연애 47kg급 그 자막도 되게 웃기고 그런 망상 같은 게 아주 기억이 남네요. 진짜 한글화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최고. 그 뭐지 전자레인지도 완료되었습니다. 다. 나 이거 자막팀이 상 줘야 될 것 같아. 진짜. 잘했죠 그 자막. 요즘 그 번역되는 드라마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나? 여기가 특화된 것 같아. 그 제가 얼마 전에 본 거 그
요즘 또 일본의 최고 탑 여배우인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배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이시하라 사토미 주연의 수수하지만 굉장해. 교열걸. 코노에 츠코. 수수하지만 괜찮아 교열걸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출판사에 교열부에서 일하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그 차 광고했던 네, 그 여자. 맞아요? 토요타 광고 최근 광고 찍은 여자인데 엄청 예쁘던데? 예뻐요. 거기에는 자막이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 그 화면에 주요 일본어나 이런 거를 한글로 바꿔놓는 게 안 돼 있어. 그냥 서브타이틀만 나오지. 인공지능 대 인간 그거 시사하던데. 인공지능. 우리 직업은 수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니까 우리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히라마사와 쿠리는 또 한번 오해를 극복하고 아까 8화에서 극복하고 알콩달콩하고 이제 허그도 매일매일 그냥 무한정으로 하는 걸로 또 한 단계 더 발전하죠. 실제 연인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에피소드로 히라마사가 다른 여자 직장 동료와 길을 걷는 거를 미쿠리가 오해하죠. 보고 그냥 오해해서 질투하는 장면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이 작가님 그런 경우 많다고. 그게 걸린 적이 없어서 저는 뭐 없어요. 걸린 적은 없어갖고 그런 그냥 에피소드 소소하게 있고 이 두 사람 간에는 갈등이 없어요. 9회에서는 아주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히라마사의 회사에서는 드디어 정리해고 대상자가 정해지죠. 그것은 바로 히라마사가 대상자가 됩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직원이었지만 그만큼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로 노마타가 선정을 해요. 그리고 능력 있으니까 언제든 금방 다른 그런 회사 생각이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요. 그 동료 애 키우는 동료는 가정이 있어서 제낀 거겠죠. 히노상은 가장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이지만 노마타가 차마 선정을 못해요. 오늘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막 기념일이라면서 도시락을 먹는데 무슨 기념일? 그러니까 주택융자 10년차 납부 기념일이다. 야, 다 갚은 거야? 아니, 아직 35년이 더 남았어. 35년. 그리고 애가 둘. 그래서 노마타가 차마 선정하지 근데 못하죠. 그 이유 있지 않았어요? 거짓말했다는 걸 자기가 알았을 때 그 괘씸죄가 있지 않았나? 글쎄요. 그런 게 있을까요? 나만 느꼈어? 무슨 거짓말? 쇼파 뒤에서 듣잖아. 살짝 그 비밀을 듣죠. 히라마사. 계약결이라는 걸. 괘씸죄가 아니라 저렇게 한 사람을 가정부로서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상태면 오해한 건가? 이걸 잘라도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이 크게 입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잘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고르는데 한 가지 요소가 된 거죠. 거기서 들은 얘기가. 뭐 그렇게 해서 히라마사로 선정됐다는 것으로 이 9회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마사에게 개인적 호재가 왔고 그리고 경제적 악재가 닥친 회죠. 그러면 10회와 11회는 과연 이 히라마사의 경제적 위기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 빠밤. 이모님과 박정철의 러브라인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이제 관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키워드가 또 뭐 있나요? 그래서 이제 주부가 느끼는 성취감, 주부는 무직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직업, 주부. 미쿠리가 이모님이 그 거리 홍보하는 거, 홍보 팜플렛 배포하는데 거기 놀러 가서 그 화장품 회사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직업란에 주부라고 쓰다가 주부는 무직인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부의 가사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부는 어떤 식으로 급여를 받는 보상을 받는 거냐? 진품 명품 나오죠. 저 연봉 3천만 원 그게 나오죠. 또 한 번 주부의 노동 가치가 연봉 3천만 원이다. 어때요? 주부는 전업주부인다고 칠 때 주부가 자신의 경제 활동을 하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업주부라고 당연히,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면 그 주부는 뭘로 보상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월급을 싹 다 관리한다든가. 그거는 월급을 꼭 반드시 전업주부가 하는 게 아닌 집도 많으니까. 그렇죠. 아닌 집도 있죠. 그리고 월급을 관리한다는 건 업무 한 가지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 그것이 보상은 아니잖아요. 그 돈을 자기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상으로 많이 쓰던데. 경제권을 갖고 온다는 경제권을 게 일이 준다는 된다. 거. 그 자기가 오히려 뭐 한 가지 가계부도 써야 되고 뭐 예산도 계속 착장해야 되고 일이 늘어나는 거지. 안 쓰는 거지만 안 쓰더라도 이 사람이 알아서 다 계산해서 오늘은 요만큼으로 써, 이만큼으로 써 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계산해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신 권력을 갖지 않나요? 그쵸. 경제권이라. 그게 뭐 그런 그게 보상이 돼요? 근데 그게 그건 모르겠어. 사실적으로 권력이라기보다는 진짜 일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 남편이 뭐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월급 형태로 이거는 네가 일한 거니까 이만큼을 받고 이거는 네가 공동으로 쓸지 아니면
그 본인을 위해서 쓸지 정할 수 있을 만하게 뭐가 지불이 돼야지 대가라고 생각이 그렇죠.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하는 데 쓰는 돈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니까 남편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월급으로 갖고 온다. 근데 생활비로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50만 원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계획이 있겠죠. 얼마는 저금하고 뭐 얼마에서 20만 원이 남았다. 20만 원은 그러면 남편도 돈을 벌어왔으니까 남편에게도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10만 원은 남편의 보상, 10만 원은 나에 대한 보상에서 각자의 용돈으로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주부가 느끼는 성취감은 과연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그런 게 없다면은 그냥 우리 집이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을 내가 가족들한테 다 만들어 준다라는 그냥 심리적인 보상, 그 어떤 자원봉사자가 느끼는 보상 같은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부가 느낄 수 있는 보상은. 그래서 그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문제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한테 얼마씩 드리세요? 제 월급의 한 3-40%? 3-40%? 퍼센트? 네. 그러니까 프로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 그래요? 3-40%. 용돈으로 쓰시라고? 아니면 그게 생계비에 들어가는 건가? 다 포함해서 그냥 싹 다. 그럼 생계비야. 안 주는 거야. 그거 왜 별도로 아니, 다. 그 일부러 봉투를 2개 나눠드려.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쓰실까봐. 근데 생계비에 들은 봉투가 너무 얇아서 이걸 이쪽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군요. 저도 집에다가 한 월급에 저도 그 정도 계속 갖다 드리는데. 근데 뭐 저는 어머니가 저보다 잘 벌어서. 아니 니트니까. 니트에다가 캥거루잖아요 또. 예전에 10년 전인가 첫 직장을 다녔을 때 번 걸 그냥 다 갖다 드렸어요. 난 진짜 용돈 받고 다녔어. 근데 나중 되니까 남는 게 뭐야? 나의 보상은 뭐야? 그걸로 뭔가를 했어. 뭐 집을 산다든지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 집에 살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아니 그건 형이 살고 있어. 형한테 요구해야겠네. 아니 근데 그렇게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다음 직장에서 다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드렸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수에 관한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주부가 느끼는 성취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각 가정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부는 과연 뭘로 보상받고 있는가? 베네수엘라 같은 베네수엘라 아주 선진국이죠. 그 미스 유니버시아드의 산실 그리고 세계적인 야구 선수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년도에 90 몇 년도인가요? 2000년도 초반인가 헌법이 새로 개정됐는데 헌법에 아예 명기가 돼 있어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가사노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아예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그 헌법을 헌법의 별명이 남녀평등 헌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진보한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급여가 따로 꽂히나요, 그러면?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전업주부한테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차베즈 대통령이 그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의 그 주부들한테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데 그게 반대 의견도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집안일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여성만의 그 고유한 업무로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예 너 뭐 나가서 왜 일하려고 그래 그냥 집에서 가사노동해. 이제 수당도 나오는데 그리고 돈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오지 뭐 이런 게 가뜩이나도 그런 사상이 팽배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때까지 가면 그 사상을 조금 더 도와줘서 고착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게 아예 여성 주부에만 아니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여성 주부가 더 많으니까 현저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뭐 그런 식으로 저 전업주부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죠. 근데 베네수엘라 최근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안 좋아진 거는 미국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네. 그래서 우리도 헌법을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깨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피커가 크잖아요. 북한의 선전 방송하는 스피커보다는 우리가 크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기서 발언을 해줍니다 미리. 저는 만약에 외벌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만약에 전업주부를 빨리 일하라고 나가라고. 외벌이라? 그러면은 회사나 이렇게 급여를 주는 데서 아예 구분을 지어가지고 뭐 따로 입금을 한다든지. 외벌이면? 그렇죠. 그 만약에 와이프한테 회사에서 그렇죠. 따로? 네. 그거는 가정사를 회사에서 개입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일하는 거는 안쪽에서 가사 일하는 회사에서 사람이 그럼 두 있으니까. 사람을 고용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인식을 그렇죠.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건 어떨까? 아,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혼할 땐 편하겠네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뭐 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돈이 다 그렇죠. 나눠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혼하시려고 지금. 그건 비밀로 하고 제가 마음이 정해지면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중대 발표는 그렇게 네. 하셔야죠. 네. 아니 뭐 저기 또 이모의 조카 사랑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주 말도 안 되게 그 높은 자기 긍정 의식을 갖고 있는 오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는 뭐 다음 회차 때 뭐 하는 걸로 하죠. 뭐 하고 싶은데 못한 거 있습니까? 가족 얘기 편집 좀 해줘요. 가족 얘기? 아니 너 누군지 모르잖아. 되게 겁맞네. 뭐 너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너 형 들어? 아니면 너무 나쁜 놈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네. 알았어. 이모 광고 내용은 다음에 얘기할까요? 이모 광고? 그게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이미지를 사랑받고 싶다 수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 그렇죠. 그것도 얘기할 만한데 시간이 없어요. 그거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보죠. 표시를 해놔요. 이모가 살아왔던 삶의 철학과 이모가 만들었던 광고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것도 드라마 내용에서 중요한 다룰 만한 그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영화 제럴드의 게임. 제럴드의 게임. 동바가 선정했어요. 스릴러고 만드레가 전문 분야죠. SM. SM 코드. SM을 다룬 참.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인사하세요, 동바. 안녕. 그 여성 패널을 모집합니다. 영화 보고 이렇게 썰을 풀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화번호 까.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 잘 써요. 움직이. 네, 안녕. 내 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 제럴드의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